9월 5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심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주거니 받거니 치고받는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 검찰의 정유라 씨 재판 진술조서 등의 증거 제출에 맞서 정유라 씨는 물론 우병우 전 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을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등 65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유라 씨의 재판 진술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깜짝 증인으로 나온 정 씨가 어머니가 삼성말을 내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한 내용 등이 담긴 조서입니다. 검찰은 정유라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원을 요구한 당사자라며 조서 요지는 삼성그룹 지원을 받은 사람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증거 제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즉 뇌물 수혜를 받은 당사자가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거를 제출한 겁니다. 발끈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곧바로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했습니다. 법정에 불러다 놓고 다시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배경엔 박 전 대통령과 공동 정범으로 묶인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 정유라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겠냐는 기대가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진술조서 외에도 이른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등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 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 문건들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수석을 증인 신청했습니다. 그런 지시한 적 없다. 그러니 문건 자체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뇌물 피고인 5명도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강요 피해자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까지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일단은 뇌물 혐의부터 벗고보자는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이 부회장이 실제 출석해 증인 진술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네,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오늘 오전 9시 50분 서울 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했습니다. 김 사장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 행위를 했겠냐며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MBC 직원들에 대한 부당 전보와 징계 등 혐의로 노동청에 수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하다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한편 김재철 전 MBC 사장도 오늘 낮 12시 40분쯤 직원 부당 해고 및 전보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했습니다. 네, 3조 5천억 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1,000만 원씩 써도 266년이 지나도 다 쓸 수가 없는 가늠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3조 5천억 넘는 공사 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사건 경위부터 간략히 좀 전해주시죠. 예,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12건의 입찰에서 이름만 대면 이제 알만한 국내 대기업들이 대기업 13곳이 담합해서 서로 이제 돈을 나눠 먹은 겁니다. 전체 공사 금액으로 따지면 3조 5,495억 원이고 부과된 과징금만 3,516억 원에 이릅니다. 담합을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일단 전형적인 담합수법을 그대로 답습을 했는데요. 일단 배정받을 공사장이 정해지면 적당선에서 이제 한 업체가 입찰 가격을 적어내고 다른 기업들은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은 입찰 가격을 적어내는 수법으로 이제 들러리를 섰는데 말 그대로 나눠 먹은 건데 어떤 회사들인 거예요?
예,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뭐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네요. 네. 검찰은 먼저 담합 사실을 신고한 기업 등을 제외하고 10개 기업과 임직원 20명에 대해서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네. 첫 공판 준비일. 근데 피고인들이 피고인석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은 말 그대로 이제 공판을 준비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네. 피고인들이 이제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좋은 것도 아니라서 통상 이제 피고인들은 안 나오고 변호사들만 모두 진술하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웬일인지 20명의 피고인 거의 전부와 변호사들 그리고 회사 측 변호인들도 대부분이 다 재판정에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우르르 다 몰려 나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여섯 명 앉을 수 있는 피고인석에 피고인들이랑 이제 변호인들이 다 앉지 못해서 네. 그 증인석이랑 방청객석 이런 데 앉는 등 뭐 그쪽에 앉아갖고 이제 피고인 신문을 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 김상동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말고 모두 진술을 듣기 위해 변호사들만 출석하라고 했는데 피고인들도 많이 나온 것 같다며 황당한 듯 이제 뭐 헛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네. 재판부도 상당히 난감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뭐 재판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 모든 기업과 피고인들이 혐의 자체는 이제 순순히 인정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일부 공소 사실에 공소시효랑 양형에 대해서 이제 다투겠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양형에 대해 이제 오늘 다투겠다면서도 뭐 크게 긴장하거나 굳어있거나 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상당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재판인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양형 수위 그러니까 처벌 정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6조 벌칙 조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절도죄가 이제 6년 이하의 징역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형량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물건을 좀 훔치다 걸리는 좀도둑에 대한 처벌보다도 몇 천억, 뭐 몇 조 이렇게 부당하게 담합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네. 처벌 상한선이 훨씬 더 낮다는 뭐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절도 절반밖에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법 22조를 보시면은 과징금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요약하면 아무리 이제 최대치로 부과를 해도 네. 매출액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1 안에서 즉 매출액의 10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3조 5천억 원 담합에 과징금 3,500억 원이 부과된 것도 바로 이 조항 때문입니다. 네. 뭐 하긴 벌금 2억 원이라고 해봤자 대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뭐 껌값일 텐데 담합하다 걸려도 어쨌든 뭐 남는 장사다 이런 계산과 엄두를 못 내도록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 건지 참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와 현직 간부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댓글 사건 재수사 착수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노 씨는 외곽팀장 중 한 명으로 양지회 사이버 동호회 회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달기와 트위터 운영 등을 교육하고 이들 중 상당수를 팀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지회 현직 간부 박 씨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회원들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숨기도록 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팀장을 넘어 군 그리고 그 이상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도 국정원이 관여했고 여론 조작 사실을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전 사이버 사령부 간부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인물은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 과장입니다. 김 전 과장은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상황을 매일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까지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밤새 작전한 결과 상황을 종합해서 청와대에 보냈다. 보고서를 봉투에 넣고 직접 봉해서 국방장관 보좌관에게 주고 왔다는 것이 김 전 과장의 주장입니다. 김 전 과장은 나아가
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국정원에서 월 25만 원씩 별도의 수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과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군이 댓글 여론 조작을 사실상 공동으로 추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관련해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건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김 전 과장을 상대로 당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공작의 연관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는 당시 국정원이 실제 군 사이버사령부에 여론조작 자금을 지원했는지, 지원했다면 누구의 지시로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정원이 군의 댓글 공작까지 총괄 지원하는 실질적인 여론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지, 했다면 관련 사실을 청와대가 인지하거나 지시했는지 밝혀내는 데까지 검찰 수사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댓글. 국정원과 군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입니다. 검찰 수사 종착지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선임병들의 구타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등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오늘은 법, 논리와 상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법원 판결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지난 1971년 21살의 나이로 사망한 최모 이등병 이야기입니다. 네. 1971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최 씨가 네. 자대 배치 직후부터 극심한 구타와 학대에 시달리다 같은 해 6월 자신의 배에 총기를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당시 군은 가정 환경 및 복무에 대한 염증 때문이라고 사실을 은폐했고 진실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난 2009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구타, 가혹행위, 학대, 지휘관 등의 관리 소홀이 원인인 사건이다. 이렇게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네. 의문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매일 밤 이유 없이 몽둥이와 곡괭이 등으로 얻어맞아 네. 피고름이 엉겨붙어 속옷을 벗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소송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아들이 가정 형편 등을 비관해 죽은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뒤에 네. 어머니 지모 씨는 2013년 국방부에 아들이 군의 잘못으로 인해 죽은 것이니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사망 구분 재심사를 요청했는데요. 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이에 불복해 90이 넘는 지 씨가 지난 2015년 국방부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네, 뭐 90대 노모의 원통하게 숨진 아들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 그래서 1, 2심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1, 2심 재판부는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1심은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고 네. 2심은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네.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공무상 재해에 따른 즉 순직이라는 것이 2심 판단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대법원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요? 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순직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는 게 오늘 판결 요지입니다. 네, 뭐 재판 쟁점이랑 각하 결정이 나온 판결 사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럼? 네, 재판 핵심 쟁점은 국방부위원회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아닌지인데요. 네.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국방부위원회 의결 사항은 보훈처 등이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일 뿐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네. 따라서 단순 참고 자료에 불과한 국방부위원회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 자체가 못 되기 때문에 소송을 종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즉 순직 인정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자체를 그냥 종결해 버린 겁니다. 네. 그럼 뭐 앞으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뭐 항소심에서 이기고 아들의 죽음 이후 46년 만에 순직으로 최종 인정을 받나 했던 90 넘은 노모의 망연자실함이야 네. 더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법조계 일각에선 국방부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보훈처 등의 관계기관에서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순직을 직접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건 너무
형식 논리에 치우친 판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이 일단 각하 결정을 내린 이상 법적으로 더 이상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때문에 소송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는 국방부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뭐 국방부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뭐라고 코멘트를 하기가 참 할 말이 없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대검 원내 간부회의에서 이번 달 중으로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에서 2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는 앞으로 기소심의위원회와 과거사 점검단 신설 등 문 총장의 개혁 구상을 심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 총장은 오늘 회의에서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수십 년간 공중전화 부스를 지키던 차르 병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일 변협회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한 해 신규 배출 변호사 수 1,600명의 적정성 여부와 점진적 입학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한 로스쿨의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15일 포스코 PNS 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기업 입장에서 본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기준 등을 논의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한국금융기관의 동남아 진출 방안 및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를 18일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엽니다. 13일까지 선착순 참가 접수를 받으며 기업 고객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9월 5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